오늘은 제 아들 성민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제 며느리의 뺨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후려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기막힌 일이었어요.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제가 남의 뺨을 때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제 손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배신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죠. 며느리 미소의 하얀 뺨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그녀의 손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가짜 진단서였어요. 제 아들이 희귀 혈액암에 걸렸다던, 미국에서만 치료할 수 있다던 그 무시무시한 병의 진단서가 사실은 동네 복사집에서 만든 짝퉁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천하의 사기꾼아, 어디 신성한 내 아들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고 소리쳤죠. 주변에 모인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이미 눈치를 챈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미소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울먹이며 애원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이미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눈물이야말로 가짜 중에 가짜였으니까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제가 진짜 눈물과 거짓 눈물쯤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죠. 사기 혐의로 미소를 체포하러 온 거였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소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죠. 내가 흘린 가짜 눈물값은 지옥에 가서 치르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죠.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천사 같던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전 재산을 지켜냈는지 말이에요. 1년 전 봄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옷가게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주했어요. 시장 안쪽 구석진 자리였지만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럭저럭 장사가 됐죠.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옷을 정리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 모든 게 제 아들 성민이를 위한 거라는 자부심이 더 컸어요. 성민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죠. 그 애가 대학을 나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색시를 얻어 결혼까지 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삶의 정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미소는 정말 괜찮은 아이처럼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싹싹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시장에 들를 때마다 제 가게에 들러 인사를 했고 가끔은 과일이며 반찬을 싸들고 오기도 했죠. 저는 그런 미소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다는 생각에 밤마다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 무렵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거기 고스란히 들어 있었거든요. 삭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좌판을 벌였고 몇 년 전에는 이 조그만 가게까지 얻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제 제법 목돈이 됐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들 내외의 집을 사주려 했어요. 전세로 살던 그들에게 내 집 한 채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도 뭔가 준비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소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소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가게에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죠. 임신 중이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미소가 제 손을 붙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성민이가 큰 병에 걸렸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미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희귀 혈액암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라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연극이 시작된 거였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알 리가 없었죠. 저는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한다고, 직접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미소는 성민이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저를 말렸죠.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으니 어머니는 모르는 척 해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미세한 의심이 일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왜 엄마인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 의심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미소의 눈물이 너무나 진짜 같았고 제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며칠 뒤 미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더군요. 그 안에는 영어로 빼곡하게 쓰인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가 들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것도 다 가짜였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저는 영어를 한 글자도 모르니까요. 미소는 그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만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다고 했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1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액수였지만 당시엔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니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그 액수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평생 모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아들을 위해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적금을 해약하고 예금을 깼어요.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있었죠. 은행 직원이 대출을 받으라고 권했고 저는 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묻더군요.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냐고요. 저는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사기는 아니냐고요. 요즘 가족 사칭 사기가 많다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 며느리를 내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겠냐고 생각했죠. 돈을 모두 마련한 뒤 저는 미소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소는 제가 이렇게 빨리 돈을 마련할 줄 몰랐는지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던 게 기억납니다. 탐욕의 빛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엔 고마움의 표시라고만 생각했죠. 미소는 그 돈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바로 미국 병원으로 송금하겠다고 곧 치료 일정이 잡힐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안심이 됐죠. 이제 아들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성민이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애는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거든요. 돌이켜보면 그것도 연기였을 겁니다. 일부러 밥을 안 먹고 살을 뺀 거였겠죠. 제가 미소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는 언제 시작하느냐고, 왜 아들이 더 안 좋아 보이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미소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치료 전에 항암제를 먼저 투여해야 해서 그렇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소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추가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뻔뻔한 요구였지만 그때는 또 믿었습니다.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이미 다 쓴 상태였거든요. 그 말을 하자 미소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러면 어쩌냐고, 성민이가 죽어도 되냐고 다그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이 가게와 제가 사는 집뿐이었어요. 집을 팔까 고민했지만 그건 제 마지막 보루였죠. 그래서 결국 가게를 더 담보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VIP 라운지 쪽을 지나가게 됐죠. 그곳은 아주 비싼 물건을 사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제 며느리를 봤어요. 미소는 명품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아들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며느리가 명품 쇼핑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숨어서 그녀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소는 친구에게 말하더군요. 자기 시어머니 돈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고, 조금만 더 쥐어짜면 집 문서까지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아들의 병도, 미소의 눈물도, 그 모든 게 다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제 눈을 멀게 만들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제 노후를 다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이런 악녀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복수를 결심했다고 해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나 하던 무학의 여자였으니까요. 법률도 모르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몰랐죠. 그저 분노만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하는 정숙 언니였어요. 우리는 같은 시기에 시장에 들어와 함께 고생하며 지낸 사이였죠. 그 언니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장사를 일찍 마치고 떡집으로 갔어요. 정숙 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더군요. 순호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죠. 저는 그제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병을 핑계로 제 돈을 다 빼간 이야기,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전부 말했죠. 정숙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들어주더군요.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나쁜 년을 그냥 둘 수 없다고요. 언니는 생각보다 냉철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로펌에서 일한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정숙 언니를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언니 아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특히 그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미소가 보여준 진단서의 병원 이름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런 병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들을 다른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라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이미 미소의 말만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병원에 가자고 하면 왜 며느리를 의심하냐며 화를 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날 밤 성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냐고, 착한 미소를 왜 못 살게 구냐고 따졌어요. 미소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확신이 들었죠. 미소는 이제 아들까지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혼자서 제 재산을 다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정숙 언니가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말한 병원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 의사가 실제 인물인지 알아보기로 했죠. 며칠 뒤 언니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병원 이름은 실제로 있지만 미소가 제시한 의사는 그 병원에 없다는 겁니다. 더 파고들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다녔다던 병원도 실은 동네 작은 내과였고 그마저도 몇 번 안 갔더군요. 희귀 혈액암 검사 같은 건 애초에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 진단서도 조사했어요. 정숙 언니 아들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의 내용만 바꿔 넣은 조잡한 짝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뻔한 거였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죠.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미소의 카드 사용 내역도 알아냈어요. 제가 준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더군요. 아들 치료비라던 그 돈이 온통 사치에 쓰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소가 빚쟁이였다는 사실이에요. 결혼 전부터 카드 빚이 수천만 원이나 있었고 사채까지 쓰고 있었더군요. 아마 그 빚을 갚으려고 저를 이용한 거였을 겁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거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소가 제대로 벌을 받길 원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길 바랐습니다. 아들도 함께 속았지만 어머니인 저를 의심한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정숙 언니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소를 함정에 빠뜨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제가 아직도 속고 있는 척 연기를 해야 했죠.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솔직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 전 재산과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미소에게 연락했어요.
마지막 남은 집 문서를 담보로 돈을 더 구할 수 있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죠. 미소는 그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상냥해지더군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며 걱정하는 척하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겠다며 집에 초대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역겨운 연기였지만 그때는 꾹 참았습니다. 저도 연기를 시작했어요. 미소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시어머니 노릇을 했죠. 손주 태어나면 뭘 해줄까, 집은 어디에 구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며 미소를 안심시켰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미국 의사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요. 아들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했죠. 미소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금방 태어난 척했습니다. 알겠다고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통화 시간을 잡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제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며칠 뒤 미소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미국 의사와 통화할 수 있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정숙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미소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미소는 제게 커피를 내주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됐어요. 미소가 전화기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며 미국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죠. 저는 전화기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어설픈 영어로 말했어요. 자기가 성민이 주치의라고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숙 언니 아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진짜 의사라면 대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질문들이었죠. 제가 질문을 하자 상대방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맞느냐고, 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느냐고요.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통화 연결이 안 좋았다고 다시 전화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소는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타를 날릴 때가 된 겁니다. 가짜 의사와의 통화 이후 미소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한테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슬쩍 피하더군요. 아마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걸 눈치챈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정숙 언니 그리고 언니 아들인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짰습니다. 미소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어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무대가 말입니다.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성민이의 생일이었어요. 다음 달이 아들의 3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저는 미소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성민이 생일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날 제 전 재산을 성민이 부부에게 상속하겠다고 말했죠. 미소의 목소리가 순간 떨리더군요. 기쁨 때문이었겠죠. 드디어 자기가 노리던 게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직접 준비하겠다며 나섰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뻔뻔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소 앞에서는 노쇠하고 병든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어쩌나 싶어 미리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죠. 미소는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상속 서류도 준비했어요. 물론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죠. 변호사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미소는 그걸 진짜로 알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제게 전화해서 생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더군요. 그 사이 저는 진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경찰에 연락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 제출하고 생일날 현장에서 미소를 체포해달라고 부탁했죠. 경찰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이런 식의 가족 사기가 많다며 꼭 잡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엔 진짜 의사를 섭외했습니다. 정숙 언니 아들의 도움으로 대학병원 혈액내과 전문의를 한 분 모셨어요. 그분께 성민이의 건강 상태를 진찰해달라고 부탁했죠. 물론 성민이는 모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민이를 불러냈어요.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고 했죠. 성민이는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제 간곡한 부탁에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민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도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병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마 미소의 지시로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죠. 식사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아프냐고,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성민이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미소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생일날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너희 부부에게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꼭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성민이는 놀라더군요. 엄마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꼭 들어달라고 애원했죠. 결국 성민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미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성민이한테 들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생일 파티를 최고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잘 부탁한다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주인공이 될 파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생일이 다가올수록 미소는 들떠 있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파티 준비 상황을 알려주더군요.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지, 누구를 초대하는지 일일이 보고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그런 미소를 보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생일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는데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혹시 미소가 눈치채고 도망가면 어쩌나,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로 빠져나가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가짜 진단서, 미소의 카드 사용 내역, 가짜 의사의 통화 녹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정숙 언니도 전화를 했어요.
내일 꼭 성공하자고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30년 지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생일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정성껏 옷을 입고 화장도 했죠. 오늘은 전쟁터에 나가는 날이니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파티 장소는 성민이네 집이었어요. 미소가 직접 준비한 곳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미소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냐며 팔짱을 끼더군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 여자의 손길이 얼마나 역겹게 느껴지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웃어 보였죠. 성민이도 나왔어요. 역시나 여인 모습이었지만 억지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고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민이가 촛불을 끄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그 순간 저는 정숙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할 때라는 신호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들 잠시 제 말을 들어달라고요.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소도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자기 차례가 왔다고 생각한 거겠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상속 서류처럼 보이는 봉투였어요. 미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상속 서류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성민이 생일을 맞아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다고, 사실 우리 가족에게 큰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미소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섭외해둔 의사 선생님과 경찰들이었죠. 미소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를 마쳤어요.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온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꺼낸 서류를 본 순간 미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더군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소가 보여준 그 가짜 진단서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죠. 이게 바로 제 며느리가 제게 보여준 진단서라고, 성민이가 희귀 혈액암에 걸렸다며, 저한테 1억이 넘는 돈을 요구할 때 근거로 제시한 서류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런 병에 걸린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때 제가 모셔온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대학병원 혈액내과 전문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성민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씨는 희귀 혈액암은커녕 어떤 혈액 질환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미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건 미소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뭘 샀는지 하나하나 날짜와 함께 기록돼 있었죠.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 해외여행 경비까지 전부 다요. 저는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성민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쳐다보더군요. 미소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해라고,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울먹였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바로 가짜 의사와의 통화 녹음이었죠. 그날 미소가 주선한 그 엉터리 의사와의 대화를 제가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스피커를 켜고 그 녹음을 틀었습니다. 어설픈 영어로 횡설수설하는 남자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전문 용어도 제대로 모르고 제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성민이가 미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 정말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따졌어요. 미소는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누가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소리쳤죠. 그때 정숙 언니가 나섰습니다. 손에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미소가 물었죠. 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채 빚 독촉장이라고요. 결혼 전부터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는 증거라고요. 미소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어요.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 말입니다. 미소가 명품 쇼핑을 하며 친구와 통화하던 모습, 시어머니 돈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고 웃으며 말하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들려줬죠. 성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른이 돼서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 애는 무릎을 꿇고 저한테 사죄했습니다. 엄마한테 용서를 빌었죠.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미소의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한 게 죽을 죄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죠. 제 아들이 저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죠.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애원했습니다. 빚 때문에 미쳤었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저는 천천히 미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죠. 손이 저절로 올라가 미소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미소의 뺨이 붉게 변했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천하의 사기꾼아, 어디 신성한 내 아들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고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온순하게만 살아온 제가 남의 뺨을 때리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그때 경찰이 나섰어요. 미소에게 수갑을 채우며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소는 끝까지 울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았죠. 경찰이 미소를 끌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미소가 마지막으로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도 사람이라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흘린 가짜 눈물값은 지옥에 가서 치르라고요. 그게 제가 미소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성민이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경찰차에 태워지는 미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울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정숙 언니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자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평생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쏟아냈습니다. 성민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계속 되뇌었죠. 저도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고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제 재산도 지켰고 무엇보다 아들을 구해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격려해 주는 것 같았죠. 당신, 내가 해냈어요. 우리 아들 제대로 지켜냈다고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소는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죄가 인정된 거죠. 제가 넘긴 돈의 일부는 되찾을 수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쓴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되찾았어요. 바로 제 아들이었죠. 성민이는 그 일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한테 했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며 매일같이 사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말을 귀담아 듣더군요. 제 가게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보로 잡혔던 건 정리가 됐고 장사도 예전처럼 하고 있어요. 가게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그래도 제 터전이니까요. 평생을 여기서 일했는데 어디 가겠어요. 요즘은 성민이가 가게 일을 돕습니다. 회사 퇴근 후에 들러서 정리를 해주고 주말에는 같이 장사를 하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손에 익은 것 같아요. 손님들도 성민이를 좋아하더군요. 어느 날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용서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일을 떠올려도 분노가 치밀진 않는다고요. 시간이 많은 걸 치유해 주더군요. 정숙 언니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시장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우정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죠. 가끔 미소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도 나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이해는 합니다. 빚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난 주말에는 성민이와 함께 남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 남편한테 그간의 일을 다 이야기했죠. 당신이 남긴 아들 잘 지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성민이도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죄하고 앞으로는 엄마 잘 모시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모자가 이렇게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평화롭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넉넉하진 않아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지켜냈다는 게 위안이 돼요. 아들과의 관계, 제 자존심, 그리고 정의 말입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민이가 출근 전에 들러 커피를 건네주고 갔어요. 엄마 파이팅 하라며 웃더군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따스한 빛이 가게 안을 환하게 밝혀주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습니다. 좀 더 일찍 눈치챘으면 아들을 더 잘 가르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려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저처럼 당한 뒤에 후회하지 말고요. 성민이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진지한 사이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중이래요.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가게도 운영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들과 시간도 보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제 손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항상 웃고 계신다며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지만 그냥 감사한 게 많다고요.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아들이 곁에 있는 것 모두가 감사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 가게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행복합니다. 비록 가게는 작아졌고 재산은 줄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전보다 더 풍요로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성민이가 점심 먹으러 오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갈 준비를 해요.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국밥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런 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